돌아왔습니다. 트레이딩입니다. 2월 첫 거래일 이제 종가 나온 것 같네요. 코스피는 1957.79, 코스닥은 503.31. 어머, 조금씩밖에 안 빠졌네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결코 그렇게 만만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예상보다 썩 좋지 못해서 G2발 경기 모멘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들이 7일 연속 팔았고 기관 역시 7일 만에 동반 팔고 말았던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멘텀도 없고 수급도 꼬인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았다, 많이 샀다, 재차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파생 쪽에서 변동성이 상당했는데요. 코스피는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결과적으로는 적게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런 변동성은 결코 반갑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1960선에서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는 장초반 기관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1960선 이탈한 코스피는 이 중국의 1월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1950선마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개인 쪽에서 매수 강하게 나타나면서 또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960선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1%의 내림세 보이면서 1957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3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부추겼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3억 원, 기관 쪽에서는 막판 들어 63억 원의 매수 우위 전환하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던 코스닥은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휘청하며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내 낙폭 깊어지며 장중 500선을 20일 만에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0.07%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503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43억 원, 외국인이 1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 쪽에서만이 17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최근 급등세 보였던 환율은 오늘 장 초반에는 1,080원대 후반에서의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후 중국의 1월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이후 급등세에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8원 40전에 급등 흐름 이어지면서 1,097원 4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0.48%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14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29만 500원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이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서 한국전력 역시 오늘 2%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전력의 경우 전력 구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으로는 33,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52,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하락 흐름,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25,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약세 흐름 보이며 29만 4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1%대의 상승 흐름, SK 브로드밴드 역시 오늘 1%대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2%대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는데요. 10만 5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CJ ENM이 1.76%의 오름세 보이며 34,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의 경우 4분기 호실적이 부각되면서 연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6%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8만 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FA가 2%대의 강세 흐름, 파트론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면서 21,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가가 외국인의 러브콜의 전일에 이어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의 경우 호실적으로 인한 여파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좋았는데요. 전일 대비 5,500원 오르며 29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평화전공 역시 3%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5,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던 우주항공주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하락 흐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세트를 가히 막판 들어서면서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한양 ENG 역시 하한가 도달했고요. 한양지주택이 하한가 나타내며 3,545원에 비추로시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2,95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 급락세 보였습니다. 기산텔레콤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2,095원에 영호통신 역시 12%대의 급락 흐름 보였고요. 솔리드와 솔리테크 역시 6%대의 하락 흐름, 이노와이어 역시 6%대의 내림세 강하게 포착되면서 오늘 16,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CJ그룹주 주가가 삼성그룹과의 유산 상속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지만 오늘 별다른 반응 없이 장마친 모습입니다. 혼조 양상 나타나면서 잘 끝났는데요. CJ가 약세 흐름, CJCGV는 1%대의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CJ시푸드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0.72%의 내림세 보이며 2,740원에 CJ오쇼핑 역시 0.37%의 하락 흐름 보였고요. CJ대한통운은 3%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2만 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두산건설 유상증자설이 나돌면서 오늘 두산그룹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이 8%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42,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두산건설의 경우 오늘 11%대의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산이 3%대의 내림세, 두산엔진 역시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7,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알뜰폰 관련주 급등세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IG비전은 차익 실현 매물에 1%대의 내림세 이어졌고요. 온세텔레콤이 3%대의 상승 흐름, 한국정보통신이 5%에 가까운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인텍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오늘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이날 현대위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8% 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최대 실적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위아는 15만 1,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4분기 175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영업 적자 소식에 주당 800원씩 밀리며 44,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지난해 매출이 73조 3,30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조 6,91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7% 증가하고 43% 줄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액 달성에도 영업이익이 절반가량 줄면서 오늘 하락세에 이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주당 3,000원씩 밀리면서 16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일네트워크스 살펴보겠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는 지난해 호실적 냈다는 소식에 오늘 6%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2,41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송원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송업산업 역시 지난해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4%대의 강세 흐름 보였죠. 11,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만도 살펴보겠습니다. 만도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조 3,488억 원, 영업이익은 712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도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2만 2,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은 선물을 가장 많이 팔았던 포인트만큼 판 것으로 집계가 되지만 기관이 역시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순매수 전환하면서 맞춰주었습니다. 1957.79로 끝난 이제 2월 첫날인데 여의도는 어떻게 오늘 시장을 바라보았을까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이 며칠 전까지 반등은 193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 잡아서 올라왔는데 오늘도 장중에 한 1940선 초반까지 밀리니까 분명 저가 매수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듯도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코스피는 1920에서 1930포인트의 지금 지지선이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는 대략 그 해당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당분간 좀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금일 코스피는 4.1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957.7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던 패턴에서 벗어나 이번 주에는 0.57% 정도 소폭 상승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7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 중인데 그 규모 자체는 상당히 지금 작아지는 상태이고요.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의 주요 요인이었던 차익 물량 쪽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다소 국내 증시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주 대부분의 유럽 증시는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에 4거래일 동안에 4% 이상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에 그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유럽 증시에서 그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 악화 그리고 스페인의 경기 침체 지속 그리고 재정 적자의 목표 미달 등이 주요한 지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코스피의 상승을 다소 조금 탄력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다음 주에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환율 환경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하단의 지지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략 코스피의 하단은 1920에서 1930포인트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의 워낙 강세로 인해서 수출업종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4사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좀 수출주들의 4사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는 측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그 태도 변화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형주들의 저점 확인이 좀 진행되기 전까지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다소 좀 선별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4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건설 업종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금융업종, 특히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 여건이 여러 가지 좋아질 법하니까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 업종별 차별화해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는 대형주로 금융 가운데 보험 그리고 건설주 정도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사실 오늘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지표가 일제 좋지 못했잖아요. 오늘 밤 미국에서 이제 1월 비농업 부문 고용하고 실업률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서의 지표가 금일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 하회할 가능성은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지표들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쪽에서의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좀 유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예정된 경제지표 쪽은 큰 무리 없이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돈이 어떻게 도는지 유동성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뭐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다 할지라도 지표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님의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장 분석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정말 크게 출렁였던 하루인데 수급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 선물 챙기느라 정말 저도 바빴는데요. 기관은 막판에 좀 사줬지만 선물을 샀다 팔았다 오늘 왜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선물 변동성이 심하면서 장중 흔들림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그 밑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다행히 5일선과 60일선을 모두 지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완만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을지 장중에는 좀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함께 그 프로그램 쪽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장중 1940선까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도가 좀 둔화가 되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상승을 보였고요. 때문에 금일은 1940에서 1966까지의 큰 폭의 변동폭을 보였지만 그 마지막에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1957.79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그 종목별 등락을 보시면 금일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이었습니다. 또한 그 통신업과 금융업 그중에서도 특히 보험 업종에 대한 그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업종은 기계 업종에 대한 하락이 가장 크게 큰 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두산그룹에 관한 유상증자 설례로 인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락에 힘입어 기계업종의 그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 금일 종가상으로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34억의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들은 52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순매도 쪽에 있다가 종가에 급격한 그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가상으로는 52억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은 143억 그리고 외국인은 18억의 그 순매도를 보였지만 기관 쪽에서 177억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투신과 금융의 그 순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투신권의 그 3일 만의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말씀하셨던 선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약 그 2천억 가량의 선물 매도를 보였지만 장중에는 1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반면 기관도 그 지속적인 선물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만 약 3,20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 분석을 조금 들어봤는데 뭐 조금 더 이어가 주시죠. 네, 예. 외국인 각 주체별 그 상위 매수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많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화학 업종에 대한 그 순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가 많았던 가운데 전기 전자 업종과 그리고 기계 업종에 대한 그 순매수가 좀 많이 유입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수 기준이 이어졌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상당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그 순매수가 많았고 또한 보험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앞서서도 우리 김영일 애널리스트는 다음 주에 보험주 잘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까 전해 주셨던 대로 역시 두산그룹은 오늘 뭐 유중설 때문에 일제히 다 급락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사볼 만한 종목은 두산그룹주 가운데 없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 밖에 특징주는 어떤 것들 더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 특징주를 먼저 이제 두산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말씀해 주셨듯이 금일 유증설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조회 공시가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금일 6시까지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두산그룹 전체보다는 그 두산건설에 의한 증자설인데요. 5월 입주가 시작되는 일산 아파트 입주율 추이를 봐가면서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자는 두산 건설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두산중공업이나 또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딱히 우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일 저점 부근이 약 42,150원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그 운수 장비 업종, 특히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모비스의 깜짝 실적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위아는 그룹 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한 원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적극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금일 소폭 하락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전일 국회에서 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온세텔레콤 그리고 아이즈비전에 대한 아이즈비전 등 테마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종가상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그 알뜰폰 테마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테마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특징주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현대 위아, 모비스 쪽에 납품을 하는 쪽인데 모비스 실적 좋아서 단기 적극 매수를 권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네, 1차적으로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그 엔화 약세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엔화 약세 이전 수준인 약 17만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위아 같은 경우엔 그 움직임 자체가 그룹주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격에서도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위아 단기 목표가 1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월에도 또 계속해서 수급 분석과 특징주 분석 부탁드릴게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도움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빠졌지만 오늘까지 1월로 치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진짜 2월인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떤 전략이 꼭 필요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미리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오늘 함께 주실 분은요.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임형식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언 모아서 화면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대비책입니다. 주식 사도 좋을까요? 종목 선정 기준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목, 뭘 살까요? 세 가지 질문에
우리 조이사님은 이런 답변을 주셨군요. 보수적 관점에서 저점 좀 싸게 해서 아주 짧게만 보자. 저점 단기 매매 의견 주셨고, 임형식 전문가님은 조심스럽게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시기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조이사님은 종목 고를 때 나름대로 기준으로 꼭 지키는 부분은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종목을 반드시 고르고 있다고 하셨고요. 임형식 전문가님은 정부 정책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과 수급이 괜찮은지 같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임형식 전문가님은 월요일날 하마투어를 보자고 하셨고, 조준성 이사님은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파라다이스를 준비해 주셨군요. 네, 먼저 조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싸게 들어가서 아주 짧게만 보고 바로 나오자라는 의견이신데, 사실 뭐 시장 얘기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도 뭐 출렁출렁 했지만 이 정도면은 바닥에 대한 오히려 자신감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요. 일단 월봉선으로 1920-30선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방 경직성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봉상으로 해서는 작년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그 정도는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제 그 1, 2월 달은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3, 4월 달에 좀 문제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뱅가드 펀드 때문에 장마 전선이 이제 우리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이제 떠나가지고 디커플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같이 계속해서 뭐 윗골이라든지 아랫골이라든지 하면서 하방 정신 유지하는데 투자 심리나 이런 쪽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좋은 거는 이거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계 자금 매매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보통 1조 원 정도가 매매가 되는데 뭐 1조 2, 3천억 정도라든지 가끔 1조 4천억 정도가 뭐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외국계 뱅가드 펀드가 지난달 해가지고 한 2조 이상은 단기간에 많이 판 것 같아요. 그 자금이 연기금 기준에서는 한 9천억 매수했고, 나머지 부분들이 외국계가 외국계를 매수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가지고 가장 앞으로 시나리오가 좋을 건 그거죠.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오늘 좀 약간 음봉이 안 좋은 국가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해가지고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네, 5일선 약간 내려오는. 네, 조정폭이 약간 그래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다우지수라든지 미국 쪽이 괜찮죠. 그 다음에 아시아권도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은 뱅가드만 아니었으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순매수 한 2조 이상을 생각을 해야겠죠. 연기금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난달처럼 소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적어도 2, 3월 달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을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2000선을 가느냐, 뭐 1960이냐 이런 것보다는 1930선에서 글로벌 증시가 괜찮아지면서 다른 외국계가 그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늘리려는 그쪽에서 뱅가드 쪽을 계속 먹어주는 게 좋은 거죠. 상쇄를 시켜주는 게. 그러면서 2월 달 또 넘어가야겠죠. 대신에 근데 투자에 써가지고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쉽지가 않죠. 근데 그나마 잘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쪽이 잘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월 첫날인데 2월 달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서 다들 뭐 지금 이제 막 바닥을 다시 좀 잡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악재는 뭐 크게 안 변하고 좀 이렇게 더 하고 인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인내를 분위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또 두드러 맞게 돼 있습니다. 그쵸.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가 매도 물량이 뻔히 보이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누가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날 어떤 그 펀드 쪽 어느 쪽에서 한번 그냥 쑥 들어오게 되면은 종가상 들어오기는 또 맞춰 놓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정리되느냐, 이 차원인데, 이는 이제 1930이죠. 근데 이 아래가 그냥 큰 의미가 없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은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선물 매도 세력들은 이제 압력이 가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내려오게 되면 사도 괜찮고, 올라가게 되면 선물 매도하는 뭐 양매도 전략인데 구간이 좀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딩이네요. 저점 단기 매매, 아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저점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기다리게 되면은 또 하단 들어오면 또 뭐 부담 없이 분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의견을 주고 계신 우리 임형식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살까요? 하니까 뭐 조심스럽게 한번 사볼 만한 시기가 왔다. 뭐가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도 조금 돌아서고 있나요? 예,
그 1월 달의 경우에는 뭐 수급과 계속 환율 문제였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자면은 네. 외국인들이 그 금주 들어서는 그 선물 매도세가 주춤거리고 있죠. 한 3, 4일 전부터는 그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금일은 뭐 한 1,500개양 매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계속해서 그 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1,000억 넘게 출회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그리고 금일의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그 비차익 그 매수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기관들의 그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물량을 현재는 그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환율을 보면은 그 금일 같은 경우에도 그 엔화 상승이 나타났죠. 92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화도 이번에는 뭐 동반 상승하는 다소 이색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뭐 다시 1,090억 원대로 웃도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기관 매수세가 그동안 그 엔저의 그런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이 점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부품주인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고, 금일 그 발표된 1월달 그 현대 기아차의 판매 동향을 보면은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2% 정도 웃도는 그러한 그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현재 그 기관들의 그 매매 특징을 보면은 그 펀더멘털의 그러한 그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재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그 상황 속에서 업황이 좀 더 개선된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불안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기관들의 그 수급이 개선되는 쪽에 일단 뭐 중점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밀렸지만 버텨주는 분위기. 뭔가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만하다. 혹은 아주 싸게 잡는다면 빨리 팔 수 있다면 역시 사볼만하다라는 주식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뭐 짧게 접근을 해 볼 건지 혹은 조심스럽게 사볼 건지 이제는 종목 기준법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은 그래도 5일 이평선이 네. 이렇게 좀 위쪽을 그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골라야 된다.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우상향이라는 건 기본형이죠. 근데 네. 최근에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상향에 5일선 타고 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폭을 위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나폭이 큰 종목들을 이제 거기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950선대가 작년 12월 초 가격대입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종목이 있는데, 근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140만 원 이하 사가지고 한 4, 5만 원대기 한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해야 되죠. 현대모비스도 퉁 빠져가지고 퉁 올라온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모비스처럼 퉁 빠졌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만 올라오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흘러내려가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죠. 그럼요. 현대차, 기아차도 훨씬 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롯데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OCI라든지 괜찮은 12월 달에는 1월 달에 뭐 수급 괜찮고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 쪽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굉장히 압축이 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종목을 제가 샘플로 3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옵트론텍인데, 핸드폰 부품주 중에서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또 옥석 가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 이런 쪽이죠. 우상향을 하면서 정고점을 또 이겨낼까 말까 하는 종목들이죠. 이러한 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추세 21선 기준에 최저 21선 기준에 해가지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죠. 네, 이거 지금 옵트론텍이죠. 근데 단지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1920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500선입니다. 어지간하면 500선 안 깨지려고 할 겁니다.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500선에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그러한 거를 생각하고 신고가를 노려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KG 모빌리언스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점을 형성하고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어가지고 16,000을 뚫고 나갈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상단에서 지그재그 움직일지는 봐야 되는데, 요 지그재그를 코스닥에 500선 지지한다 생각가지고 15,000원과 13,000원 이하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요 폭은 상당히 크죠.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있고, 근데 하필 M&A 또 얘기가 나온 모빌리언스를. 네네. 뭐 실적이 올해 괜찮다. 그래도 이제 올라온 이유가 있죠. 네. 근데 마지막 대사항인데, 괜찮았다가 요거는 5일선 깨진 종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에 써가지고 하나케미칼이라든지 OCI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쪽을 공략하면 안 되겠죠. 이런 쪽은 오히려 27,000원 요 정도 선에서 3만 원 선을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에서 나오겠죠. 하다못해 25,000원 가더라도 지금 27,000원 가격대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쪽은 밀리더라도 그냥 저점 잡기 힘든데 이런 쪽은 힘이 들어와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은 나름대로 또 쌍봉이라든지 삼중창제나 이런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또 이제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만 보려고 그랬더니 또 대상은 5일선이 우상향을 안 해도 또 간다 그러면 네, 그렇죠. 아예 그냥 쭉 내려가는 종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을 20만 원 초반까지 기다려가지고 뭐 19만 원까지 분할로 사들어가서 뭐 네. 21만 원 뭐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네. 이런 뭐 그 칼날 잡기에 늘어지는 칼날 잡기 어려운 방법이 있고 그건 어렵죠. 예. 네. 이왕이면은 이렇게 길게 아니, 주봉이나 올봉상 봐가지고 살아있는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내려온 종목들 거의 이제 그게 60일선 기준이 되겠죠. 60일선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5일선 당연히 깨졌지만 중기적 패턴에서는 또다시 반등의 어떤 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분할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뭐 금융 쪽이나 건설 쪽이나 뭐 요즘 네. 진짜 보험 뭐 이런 네. 쪽의 종목을 그래도 샘플로 좀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요즘 진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림을 맞춰보십시오. 그럼 비슷할 겁니다. 아. 제가 세 가지 패턴을 보여드렸는데 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동부화재라든지 요즘에 뭐 건설주 같은 현대건설 좀 많이 올라왔죠. 예. 반등은 좀 됐었죠. 예, 그쪽이 다 뭐 최근에 바짝 올랐으니까 네. 5일선 다 위쪽일 네.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들의 그 패턴들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이번에 반등 들어왔는데 다음 두 번째 반등이나 어떤 구간별 움직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어온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그렇죠. 예. 예. 자, 5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원래 힘이 좀 있었던 종목 가운데 아주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쪽 전략을 주셨는데요. 임형식 전문가님도 어떤 또 종목 기준법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 아까 제 기억으로는 뭐 정부 정책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수급도 봐야 되지만. 네. 1월 장세를 돌이켜 보면은 그 저가주 중심의 그런 구주정 관련주가 큰 폭에 올라서 좀 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1월 지나고 나니까 현재 그 차기 정부에서 그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있어 전반적으로 중견그룹들의 그러한 구주조정에 일단은 물꼬가 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경제 민주화의 그러한 핵심은 산업 구주조정입니다. 현재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 일부 LG그룹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적어도 뭐 230 이내에 있는 중견그룹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를 되리켜 보면은 IMF 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IT라는 그 새로운 그러한 그 신산업에 그 진출하면서 삼성이라든가 LG전자 등이 IT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고 코스닥 시장의 IT 섹터의 경우에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내 그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IMF 이후 다시 한번 대대적인 그런 구조적인 변환점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 그 다음에 수출 중심 구도에서 중소기업, 그 다음에 내수, 서비스 산업 기반으로 일단은 기업들의 그 구조조정이 그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불거진 환율 문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의존도에 따라 국내 그 경제가 천수다 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일단 살피고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삼척 지역의 그 화력발전소에 동양과 동부그룹이 네. 동시에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현재 두 기업의 경우 일부 뭐 재무구조 리스크도 있고 아직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은 일단 기존에 과잉 이루어지고 있는 이쪽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구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그러한 그 긍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은 그 수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뭐 중국의 그 경제 지표도 썩 기대에 충족할 만한
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지표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이라든가 여러 그 경제 지표가 일단은 뭐 모멘텀이 소멸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뭐 수급 측면에서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그 시장에서 특징적 요소가 업종 내에서 상승 탄력이 두드러진 종목 중에서 그 기간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섹터에서는 뭐 대림 산업이 눈에 띄었고요. 조선 섹터에서는 그 대우조선, 네.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현대상사, 세아베스틸 등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거래량이 활발히 네.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으로 기관들의 그 수급이 개선되는 쪽으로 일단 관심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정부 정책의 수혜냐, 큰 그림에서 조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인지도 수급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뭘 살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조 이사님은 파라다이스를 네. 예. 일단은 뭐 다음 주에가 춘절이 이제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맞다. 춘절이 있는데 예, 중국장 쭉 쉬죠. 네, 그러면서 뭐 중국 쪽에 VIP 고객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겠나. 뭐 엔화가 약세해가지고 일본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래도 한국 쪽 많이 올 거 생각하고 네. 카지노 관련해가지고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 그다음 GKL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차트들 보시게 되면은 탄탄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번 돌파구를 만들려는 약간의 종목군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퉁 빠질 때 들어가도 괜찮고 안전적이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 목표 가격을 이번에 이제 21,650원이 사상 최고가였는데 요거 돌파 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뭐 18,000원, 19,000원 이하, 18,000원, 17,000원, 17,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다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저점 잡아가지고 오늘같이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많죠. 그런 것도 노릴 수 있고 아니면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7,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19,000원 이하에서 그냥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번 신고가 가보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엔저는 엔저대로 원화의 환율을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엔저면은 일본인 여행객들은 좀 덜 오겠어요, 놀러를. 파라다이스고 하러. 근데 거기 지난 그 분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엔저로 해가지고 일본 관광객들 부담을 많이 느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베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푼톤이군요, 비행값이. 예. 뭐 도박하는데 뭐 환율 따지겠습니까? 예. 얼마나 뭐 확률이 좋냐 이런 그 거 이상 따지겠죠. 벌어갈 요량으로 오시겠죠. 그런 예. 자신감으로 베팅하겠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짚고 가죠, 파라다이스. 일단 단기성 어떤 비용이라든지 약간은 그 좀 4분기 실적이 좀 약간 좀 드랍액이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은 조금 매출이 줄어가지고 약간 손실이 일회성 비용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그 계속해서 뭐 내전에 카지노 이쪽이 계속 성장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판해서 간다는 것. 단지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1분기, 2분기가 그냥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계속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예. 거기 도박성 산업이라는 게 또 네. 불황에 강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네. 있는 사람들의 가장 뭐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자본주의가 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불황을 뭐 생각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파라다이스를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셨는데 신고가를 또 한 번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보여주셨고 17,000원만 안 깨는 분위기면 계속해서 조금 사는 쪽으로 파라다이스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은 하나투어라면서요? 오늘 신고가 냈었고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조준성 이사야 그 섹터가 좀 그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뭐 중국 관광객 수요 네. 최대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투어 이 경우 그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그 하나투어를 비롯한 여행 산업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가 여름인데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 그 실적을 웃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금년 상반기 주가에 그런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 상승 사이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일 그 공시 내용을 보면은 그 작년 12월 달 해외여행객이 약 30.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그 갱신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 그 해외 특히 그 중국 관광객이 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그 호텔 시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미 센터마크 호텔을 그 오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호텔 산업과 여행 산업의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가 동반적으로 2013년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 수급은 어때요?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그러나 현재 국면에 있어 뭐 상대적으로 그 가격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 시기는 한 69,000원에서 한 71,000원 정도의 그러한 그 변동 폭을 넓게 잡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그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8만 원대를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68,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7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하고 8만 원까지 본다. 이미 오늘 장중에 7만 1,000원 찍은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주 추천 종목 역시 같은 방법으로 AS를 짧게 한 1분 정도씩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 이사님의 서울 반도체 사실 매수는 적절하게 됐고 뭐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서울 반도체 보시게 되면은 월봉 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정하지 않고 그냥 빠지면 빠지는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라 말씀 드렸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28,450원대가 저기 매물대가 굉장히 큰데 뭐 26,000원에서 28,000원 단기간 움직인다 하더라도 힘을 잘 움직이게 되면은 뭐 여의도 쪽에 돌아가는 얘기 들으면 뭐 3만 원과 35,000원대 얘기도 합니다. 목표가로. 그만큼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제 타짜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냥 2월 달까지 좀 살아있는 종목이고 뭐 단기적으로도 뭐 26,000원과 28,000원 뭐 중간에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타짜는 언제 좀 또 만나시는지. 그래서 여의도 타짜들이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본인은 타짜가 아니시고. 저는 타타타죠. 예. 자, 서울 반도체 어쨌거나 손절가는 안 잡고 빠질 때마다 조금 사서 모아가는 쪽으로 AS 긍정적으로 받아봤네요. 이명식 전문가님, 어떻게 두산중공 하필 또 두산이 유중의 주인공. 네, 그 다행스럽게 일단은 뭐 크게 그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맞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변원규 대리님은 두산중공업은 또 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채 비율이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일단 뭐 두산중공업의 그러한 그 재무구조 악화 이거를 그 살펴봤는데 크게 악화될 염려는 없고요. 오히려 그 작년도 LG전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진중공업 업황이 경쟁력이 상당히 썩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업황 개선이 나타난 신호가 나타나자 유상 증자 이후 주가 바닥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두산건설을 비롯한 그 건설 업체들의 유상증자의 경우는 막바지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뭐 PF 부실이라든가 하우스푸어 대책을 현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그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손절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추가 매수? 네, 일단은 그 4만 원대 초반 전후에서는 일단 바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과감하게 장기 투자자라면은 긴 안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6차 전력 수급 계획이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의 그 자회사 문제는 크게 뭐 이슈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두산중공업과 서울반도체 AS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 조준성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일장 2부 마감합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